2026년 4월의 어느 봄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장례식장. 하지만 계절의 따스함은 이곳까지 닿지 못했다. 빈소 앞에는 국화꽃 서너, 다발이 쓸쓸히 놓여 있었고 조문객의 발길은 드물었다. 고인의 영정사진 속 84살 박정의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수줍게 웃고 있었다. 참석자 명단 작성하셨습니까? 장례지도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고인의 큰아들 이재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단은 턱없이 짧았다. 3남매와 그들의 배우자, 손주 몇 명, 고작 10명 남짓.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 재훈의 아내 김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부의금 봉투가 5개밖에 안 왔어요. 장례 비용이. 알았어. 우리가 나눠 내면 되지. 재훈의 대답은 무뚝뚝했다. 그의 시선은 영정사진을 피한 채 허공을 향해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빈소 한쪽에서는 둘째 딸 이미선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업무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회사 과장인 그녀에게 이틀간의 휴가조차 부담이었다. 언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끝내고 올라갈 수 있을까? 막내 이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5세 자영업자인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온 것만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했다. 미선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방 정리하고 가야지. 월세 밀리면 안 되잖아. 월세요? 엄마가 월세 살았어요? 민재의 놀란 목소리에 재훈이 끼어들었다. 당연하지. 20년 넘게 단칸방에서 사셨어. 너 몰랐어? 형은 알았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어요. 순간 빈소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남매는 각자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먼저 말문을 열지 않았다. 진실은 명백했다.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어머니의 단칸방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박정의 할머니는 홀로 늙어갔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하나둘 독립했다.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 머물렀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날로 심해졌다. 둘째 딸네 집도 마찬가지였다. 손주들이 할머니 방을 써야 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짐을 쌌다. 국민연금 30만 원으로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을 얻었다. 남은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자식들은 안도했다. 눈에 띄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었다. 전화는 명절에만 왔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면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서둘러 끝냈다. 손주들은 할머니 목소리조차 낯설어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재훈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기계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미선과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슬픔보다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조바심만이 얼굴에 가득했다. 밤이 깊어졌다. 빈소는 더욱 한산해졌다. 자정이 넘자 3남매의 배우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남은 것은 3남매뿐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화장하고 납골당 모시면 되죠? 민재가 장례 지도사에게 확인했다. 지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유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물건들이 있는데요. 유품이요? 뭐가 있는데요? 미선이 시큰둥하게 물었다. 지도사는 구석에 놓인 낡은 보스턴백을 가리켰다.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소지품들입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거주하시던 방에는 더 남아있을 것으로. 아, 그건 내일 정리하러 갈게요. 짐 많지 않을 거예요. 재훈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새벽 2시, 빈소에는 코 고는 소리만이 울렸다. 3남매는 각자 의자에 기댄 채
눈을 붙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밤을 지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의무감에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듯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가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빈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삼남매는 부스싼 얼굴로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화장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빨리 끝내고 엄마 방이나 정리하러 갑시다. 재훈의 말에 미선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형식적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삼남매의 머릿속에서도 빠르게 지워져 갔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오는 길. 미선이 입을 열었다. 엄마 방 가서 정리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죠. 나 오후에 회의 있어요. 나도 저녁까지는 가게 열어야 돼요. 민재가 시계를 확인하며 재촉했다. 재우는 아무 말 없이 차키를 꺼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러 가는 길.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순간인지 아직 몰랐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3층.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삼남매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었다. 302호가 여기네요. 민재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작은 방 안에 풍경이 드러났다. 사평 남짓한 공간,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싱크대, 접이식 밥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얇은 이불 한 채. 헐, 엄마가 정말 여기서 산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백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전기 매트에는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재우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다. 2025년 것이었다. 할머니는 새 달력을 살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달력 귀퉁이에는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재훈이 생일 3월 12일, 미선이 생일 7월 8일, 민재 생일 11월 20일, 자식들의 생일.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렸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빨리 정리합시다. 이사짐센터 부를 것도 없겠네요. 미선이 짐을 훑어보며 말했다. 정말 남은 것이 없었다. 옷가지는 고작 6벌. 그마저도 색이 발에 있었다. 그릇은 2개, 수저는 1벌, 컵 하나. 엄마 이걸로 어떻게 살았대요? 민재가 중얼거렸다. 냉장고를 열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김치통 하나, 달걀 3개, 시든 파 1뿌리. 그게 전부였다. 언니, 이거 봐요. 민재가 싱크대 서랍을 열며 소리쳤다. 그 안에는 작은 통장 한 권이 있었다. 삼남매는 동시에 통장을 들여다봤다. 마지막 잔액 3,240원. 날짜 2026년 4월 3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다. 미선의 손이 떨렸다. 통장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였다. 그리고 매달 20알에 정확히 20만 원이 월세로 나갔다.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삼남매는 말없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다. 옷장을 열자 옷 사이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삼남매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증. 할머니는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재훈이 첫 상장, 기특해라. 미선이 피아노 발표회 예쁘다.
민재 축구 우승, 자랑스러워. 삼남매는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잊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자식들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형, 이거 좀 봐요. 민재가 이불 밑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할머니의 삶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2023년 3월 수입 30만 원, 월세 20만 원, 쌀 2만 원, 전기세 1만 2천 원, 반찬 5천 원, 잔액 1만 8천 원. 매달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수입은 30만 원으로 고정,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항상 남는 돈은 10,000원 내외였다. 그 돈조차 다음 달로 이월되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엄마가 뭘 한 거지? 남는 돈은 어디 간 거야? 미선이 가계부를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돈의 행방은 적혀 있지 않았다. 일단 다 정리하고 나중에 알아봐요.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고요. 재훈이 짐을 나눠 정리했다. 옷까지는 기부하기로 했다. 그릇과 이불은 버리기로 했다. 사진과 공책은 재훈이 챙겼다. 근데 이거 뭐예요? 민재가 방 구석에 놓인 검은 쓰레기 봉투 3개를 가리켰다. 봉투는 묵직했다. 무언가 꽉 차 있었다. 아, 그거 폐지 아니에요? 엄마가 폐지 주우셨나 봐요. 미선이 무심코 말했다. 재훈이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다. 확실히 무거웠다. 비닐 사이로 종이 뭉치가 보였다. 그냥 버리죠. 폐지 주워서 뭐 하려고 모아뒀는지. 재훈이 봉투를 다시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폐지를 주었다는 사실이 창피했다. 이웃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이 앞섰다. 형, 그냥 여기 두고 갈까요?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들이 치울 거예요. 그래, 그러자. 삼남매는 봉투를 방 한구석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방을 나섰다. 문을 잠그며 재훈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다. 작은 공간, 어머니의 마지막 5년. 하지만 삼남매의 마음에는 아무런 파장도 일지 않았다. 그저 빨리 이 일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형, 점심 뭐 먹을래요? 나 진짜 배고파요. 민재의 말에 미선이 끼어들었다. 냉면 어때요? 근처에 맛집 있던데. 좋아요. 빨리 먹고 올라갑시다. 삼남매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뒤로 302호 방문은 굳게 닫혔다. 그 안에 남겨진 검은 봉투 3개. 아직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냉면집에 앉은 삼남매는 묵묵히 음식을 먹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형, 엄마 방 월세 정리는 어떻게 해요? 민재가 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다. 재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보증금 정리할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럼 장례 비용이랑 남은 거 3등분하는 거죠? 미선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냉정한 계산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조차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재훈의 전화가 울렸다. 집주인이었다. 네, 저 고인의 아들입니다. 방 정리 다 했어요. 네. 다음 주까지 완전히 비워야 한다고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빼달라고 재촉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다시 가야 해요. 방 완전히 비우래요. 에이, 귀찮게. 뭐가 남았다고. 미선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삼남매는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막내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통장 잔액 3,240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은 방에서 5년을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엄마는 외롭지 않으셨을까? 추웠을 텐데, 배고팠을 텐데. 민재는 이불을 뒤적이다 스마트폰을 켰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통화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자 1년 전 추석이 마지막이었다. 민재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건강 챙기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민재는 통화 시간을 확인했다. 27초.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고작 27초였다. 다음 날 아침, 삼남매는 다시 302호 앞에 모였다. 이번에는 큰 박스와 청소 도구를 가져왔다. 완전히 비워야 해요. 구석구석 확인하고요. 재훈의 지시에 따라 삼남매는 방을 샅샅이 뒤졌다. 어제 놓쳤던 물건들이 하나둘 나왔다. 낡은 수건, 오래된 비누, 녹슨 손톱깎이. 이게 다예요. 이제 저 쓰레기 봉투만 처리하면 되네요. 미선이 구석에 검은 봉투 3개를 가리켰다. 재훈이 다가가 봉투를 들어 올렸다. 무겁네. 폐지가 이렇게 많아? 그냥 버리죠. 아래 쓰레기장에 버리고요. 민재가 봉투 하나를 들었다. 그 순간 낡은 비닐이 찢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바닥에 쏟아진 것은 폐지가 아니었다. 오래된 종이 뭉치들, 노랗게 바랜 증서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작은 메모지들. 이게 뭐야? 삼남매는 동시에 쪼그려 앉았다. 재훈이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낯선 형식의 문서였다. 주식 증서? 뭐라고요? 미선이 재빨리 다른 종이를 펼쳤다. 그것도 같은 형식이었다. 주식회사 대한전자 주권. 발행일 1985년 6월 20일. 주식수 500주. 형, 이거 전부 주식이에요. 민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 사람은 봉투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머지 2봉투도 황급히 열었다. 쏟아진 종이들, 수십 장의 주식 증서, 1980년대 발행된 구주식들이었다. 회사 이름도 다양했다. 대한전자, 서울건설, 동양섬유, 한국화학. 이게 대체 몇 장이야?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세기 시작했다. 미선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터넷 검색을 했다. 형, 이거 진짜 옛날 주식 맞아요. 구주식이래요. 그래서 지금 가치가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증권사에 가봐야 알 수 있대요. 근데 이런 게 왜 엄마 방에 있는 거예요?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투자를 하셨나? 그럴 돈이 어디 있었는데?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여유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민재가 봉투 바닥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구겨진 메모지.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너희 학비 모은 거야. 할머니가 폐지 주운 건 쓰레기 때문이 아니었단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의미가 서서히 다가왔다. 폐지를 주어서 주식을 산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증서 발행일을 다시 확인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40년 전의 주식들이었다. 아니야. 이건 엄마가 산 게 아니야. 아버지 시절에 산 거 아닐까? 그럼 왜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민재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재훈이 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폐지 주운 건 쓰레기 때문이 아니었단다.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해석됐다. 혹시 엄마가 폐지로 번 돈으로 우리 학비를 댄 거 아닐까?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봐. 아버지 월급만으론 부족했잖아. 삼남매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등록금은 항상 제때 입금됐다. 어머니는 걱정 마라. 마련했다고만 했다.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럼 이 주식은? 민재가 증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또 다른 메모지가 떨어졌다. 재훈이 서울대 등록금 대한전자 50주 팔았음. 미선이 석사 학비 서울건설 30주 팔았음. 민재 유학 자금 동양섬유 80주 팔았음. 차곡차곡 적힌 기록들. 할머니는 하나하나 주식을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댔던 것이다. 그리고 남은 주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삼남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이 증서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희생, 헌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었다. 일단 이거 증권사 가서 감정받아 봐요. 재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삼남매는 조심스럽게 증서들을 박스에 담았다. 총 271장. 40년 전의 주식 271장이 쓰레기 봉투에서 쏟아진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삼남매는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앞에 섰다. 박스를 든 손이 떨렸다. 밤새 인터넷을 뒤진 결과 구주식은 회사가 현존하면 현재 시세로 환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들어갑시다. 재훈이 먼저 문을 열었다. VIP 상담실로 안내받은 삼남매는 박스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구주식 감정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은 증서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컴퓨터로 회사명을 검색하고 발행 연도를 대조했다. 시간이 흘렀다. 삼남매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총 271장의 증서 중 현재 유효한 주식은 186장입니다. 나머지는요? 85장은 해당 기업이 폐업하거나 합병돼 가치가 없습니다. 삼남매는 실망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절반 이상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유효한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억 2,400만 원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짜요? 민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대한전자 주식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주당 15만 원 정도 되는데 보유하신 게 500주니까 7,500만 원어치입니다. 7,500만 원. 재훈이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둔 종이가 7,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서울건설, 한국화학 등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확한 매도 절차는 상속 증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삼남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거리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1억 원. 어머니가 남긴 유산. 형, 이거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3,240원으로 살았잖아. 이 주식만 팔아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삼남매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아서도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엄마가 왜 안 팔았을까?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훈은 어머니의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다. 너희 학비 모은 거야.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뒤에 작은 글씨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다. 어제는 못 봤던 부분이었다. 너희가 힘들 때 쓰라고 남겨뒀단다. 할머니는 괜찮으니 걱정 마라.
미선이 메모지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엄마는 우리가 힘들까봐 자기는 3,000원으로 살면서 우리 중 누가 힘들었어? 누가 엄마보다 더 힘들었어? 재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자책감이 분노로 바뀌었다.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민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린 뭐 했어요? 1년에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요. 세 사람은 울먹였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엄마 통장 다시 확인해봐요. 미선이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다. 어제 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다. 2020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년간의 기록, 매달 30만 원 입금, 20만 원 월세 출금, 그리고 남은 돈은 항상 생활비로 소진됐다. 잠깐, 이거 봐요. 미선이 특정 내역을 가리켰다. 2023년 5월, 5만 원 출금. 저교에는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아프셨나? 재훈이 다른 내역도 찾아봤다. 2022년 8월, 3만 원 출금, 약국. 2024년 1월, 7만 원 출금, 병원. 엄마가 아팠는데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 민재가 주먹을 쥐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얼마나 참았을까. 약을 사는 것조차 고민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커피값 쓸 때 엄마는 병원비 7만 원도 아까워했던 거잖아. 미선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재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한테 전화 한 번만 했어도 한 번만 찾아갔어도 그만해요. 형.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민재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떨궜다. 맞는 말이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났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의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다. 형, 우리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일단 상속 절차 밟아야지. 그리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써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모아둔 거니까. 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근데 우리 중 누가 진짜 힘든 사람 있어요? 다들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삼남매는 모두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보다 훨씬 풍요로웠다. 그럼 기부할까요? 민재의 제안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면 어떨까? 가난한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거. 좋아요. 엄마가 우리 학비 대느라 고생하셨으니 다른 학생들도 도와주는 거죠. 미선도 동의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됐다. 어머니가 남긴 돈을 어머니의 뜻대로 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쓰레기 봉투에 담긴 비밀을 모두 밝혀내는 것. 엄마가 어떻게 이 주식을 모았는지 알아봐야 해요. 폐지를 주어서 주식을 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훈의 말에 미선이 끄덕였다. 엄마 친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302호 옆집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삼남매는 다시 일어섰다.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뒤늦은 관심이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다. 삼남매는 다시 어머니의 단칸방이 있던 빌라로 향했다. 이번에는 302호가 아닌 옆집 301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일흔 중반쯤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저희는 옆집 박정혜 어머니의 자식들인데요. 혹시 저희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재훈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고, 박 씨 돌아가셨다며.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들어오게들. 좁은 방 안, 삼남매는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물을 따라주며 입을 열었다. 박 씨는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5년 전 이사 왔을 때부터 봤는데 그때도 혼자였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아세요? 미선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5시면 나갔어. 폐지 주우러. 처음엔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 나이에 왜 폐지를 줍나 싶어서. 폐지를 매일 주우셨다고요? 그럼 비 오나 눈 오나 매일 큰 손수레 끌고 나가서 저녁 6시쯤 돌아왔어. 손수레에 폐지 가득 싣고 삼남매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가 매일 13시간을 폐지를 주우며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물어봤어. 박 씨,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식들 학비 모으는 중이에요. 아직 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지. 나이 든 자식들이 무슨 학교를 다녀.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학비를 모으고 있었다. 그 뒤로도 계속 폐지를 주우셨나요? 응,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손수레 끌고 나가는 걸 봤어. 민재가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는 84살의 나이로 죽기 직전까지 폐지를 주었던 것이다. 혹시 얼마나 버셨는지 아세요? 미선의 질문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모르지. 근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될까? 폐지값이 얼마나 되겠어? 한 달에 20만 원이요? 많이 잡아도 그 정도야. 하루에 몇천 원씩 모으는 거지. 삼남매는 계산을 시작했다. 5년간 매달 20만 원이면 총 1200만 원. 하지만 어머니 통장에는 그 돈이 없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재훈이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박 씨가 돈을 어디 쓰는 걸 본 적은 없어. 항상 검소하게 살았거든. 옷도 안 사고 음식도 제일 싼 걸로만 먹고. 대화를 마치고 나온 삼남매는 빌라 앞 계단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가 5년간 모은 돈이 1200만 원인데 통장엔 없었잖아. 그럼 어디 간 거야? 민재의 질문에 미선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외쳤다. 학비. 엄마가 우리 학비 보탰을 거예요. 우리 학비는 진작 끝났는데. 손주들이요. 우리 애들 학원비, 과외비. 미선의 말에 재훈과 민재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생각해보니 지난 5년간 삼남매의 자녀들은 학원과 과외를 다녔다. 그 비용을 어머니가 댔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엄마가. 재훈이 통화 기록을 뒤졌다. 5년 전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재훈아, 손주 학원비 좀 보태줄까?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할게요. 괜찮아. 할머니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그 뒤로 매달 10만 원씩 재훈의 계좌로 입금됐다. 재훈은 어머니가 연금을 쪼개 보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지를 주워 번 돈이었던 것이다. 나도 받았어요. 매달 10만 원씩. 미선이 말했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근데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몰랐어요. 삼남매는 계산했다. 5년간 삼남매에게 각각 10만 원씩, 매달 30만 원, 총 1800만 원. 엄마가 폐지로 번 1200만 원보다 더 많잖아. 그럼 연금도 다 쓴 거네요. 자기는 안 쓰고. 미선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머니는 국민연금 30만 원 전부를 손주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자신은 폐지로 번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댔다. 그럼 엄마는 뭘 먹고 산 거야? 재훈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삼남매는 다시 301호 할머니를 찾아갔다. 저희 어머니가 뭘 드셨는지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박 씨는 거의 안 먹었어. 가끔 밥 냄새 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빵 하나나 라면으로 때웠지. 라면이요? 응. 그것도 제일 싼 라면.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하는 거. 가끔 내가 반찬 좀 갖다 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사양했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손주들 학원비를 보내느라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것이다. 한 번은 박 씨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 계단에서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더라고. 내가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다 줬지. 언제요? 작년 여름이었나. 더울 때 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냥 더워서 그런 거라고.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쓰러지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돈이 아까워서. 박 씨는 정말 자식들 사랑이 대단했어. 맨날 자식 자랑만 했거든.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딸은 과장이고, 막내는 가게 운영하고, 손주들은 공부 잘한다고. 할머니의 말에 재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근데 이상한 건 박 씨가 자식들한테 전화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항상 혼자 중얼거리기만 하더라고. 애들 바쁠 텐데 하면서.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전화조차 미안해했던 것이다.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삼남매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빌라 앞 골목은 어두워졌다. 형,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민재가 주저앉으며 울었다. 재훈도 담벼락에 기대 고개를 떨구었다. 미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해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 다음 날 삼남매는 어머니가 폐지를 팔던 고물상을 찾아갔다. 301호 할머니가 알려준 곳이었다. 빌라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낡은 철문 너머로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다. 여기가 맞나? 재훈이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남성이 나타났다. 고물상 주인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박정혜 할머니의 자식들인데요.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주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박 씨 아주머니. 그럼요. 잘 알죠. 5년 동안 여기 오셨는데. 근데 요즘 안 보이시던데. 편찮으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언제요? 일주일 전입니다. 주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니 아이고, 박 씨. 삼남매는 주인에게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씨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6시쯤 오셨어요. 손수레에 폐지 가득 싣고 처음엔 나도 놀랐죠. 그 나이에 폐지를 줍다니. 얼마나 버셨는지 아세요? 재훈이 물었다. 주인은 장부를 꺼내 펼쳤다. 기록이 다 있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한 달에 평균 20만 원 정도 받아가셨죠. 많을 땐 25만 원, 적을 땐 15만 원. 5년 동안이요? 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말렸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자식들한테 얘기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삼남매는 귀를 기울였다. 애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80 넘은 나이에 폐지를 주었던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인이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박씨 아주머니는 돈 받으면 여기 적어 가셨어요. 손주 학원비, 손주 과외비 이렇게요. 그리고 남는 돈은 따로 모으셨어요. 따로요? 네, 나중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쓰레기 봉투 속 주식이 바로 그 나중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였죠? 한 달 전쯤이요. 그때도 폐지 한가득 가져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걱정돼서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삼남매는 침묵했다. 고물상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가 매일 폐지를 주우며 지나쳤을 길이었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을까? 민재가 중얼거렸다. 재훈이 대답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거겠지. 우리가 신경도 안 썼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연락했으면. 미선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엄마 뜻을 이어가는 것뿐이야. 세 사람은 결심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기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며칠 후 삼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구주식 1억 2,400만 원이 전부입니까?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그럼 삼남매가 균등 상속하시면 각자 4,133만 원씩 받으시게 됩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훈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전액을요? 네, 어머니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박정의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1억 2,400만 원 전액이 재단에 출연됐다. 매년 20명의 학생에게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장은 재훈이 맡았다. 미선과 민재는 이사로 참여했다. 첫 장학생 선발은 6월로 정해졌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평생 하시던 일, 저희가 이어갈게요. 재훈은 어머니 납골함 앞에서 중얼거렸다. 미선과 민재도 함께 절을 올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아직 남아 있었다. 장학재단 설립 후 삼남매는 어머니의 단칸방을 완전히 비우기로 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다시 찾은 302호. 방 구석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난번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게 뭐지? 민재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봉투에 담긴 채 보내지지 못한 것들이었다. 엄마가 쓴 편지인가? 재훈이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재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는 잘 있어. 걱정 마. 손주들 잘 크고 있지.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2021년 3월 5일 엄마가.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다. 우표도 붙지 않았다. 그저 써놓기만 한 것이었다. 미선이 다른 편지를 읽었다. 미선아, 승진 축하한다. 신문에서 봤어. 엄마가 자랑스럽구나. 몸 건강히 잘 지내. 할머니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2022년 7월 10일 엄마가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삼남매는 모든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총 118통의 편지. 5년간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민재야, 가게 잘 되고 있지? 신문 광고 봤어. 엄마가 기뻐. 할머니도 응원할게. 힘내. 2023년 4월 20일 엄마가 모든 편지는 비슷한 내용이었다. 자식들을 격려하고 손주들을 응원하고 자신은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말들. 하지만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지 않았다. 왜일까? 미선이 봉투 뒷면을 보다가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보내지 말 것. 애들 바쁜데 짐이 될까봐. 어머니는 편지를 쓰되 보내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썼을 뿐이었다. 삼남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외로움, 그리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 우리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알겠어요? 민재가 편지를 쥐며 흐느꼈다. 재훈도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엄마는 우리가 바쁘다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연락도 안 하신 거야. 우리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선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삼남매는 편지를 모두 읽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잠도 오지 않았다. 재우는 밤늦게까지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어머니를 멀리했을까? 대학 졸업 후? 결혼 후? 아니면 아이가 태어난 후?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일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렇게 핑계를 대며 외면했다. 미선도 같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냈어도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민재는 어머니가 가게 광고를 봤다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는 신문에서 아들의 소식을 찾았던 것이다. 직접 연락할 수 없으니 신문으로나마 자식을 확인했다. 우리가 정말 최악이었어. 민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삼남매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다녔던 성당을 찾아갔다. 301호 할머니가 어머니가 매주 미사에 참석했다고 알려준 곳이었다. 성당 신부님은 삼남매를 반갑게 맞았다. 박정혜 자매님 자녀분들이시군요. 어머니 일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접실로 안내했다.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오전 미사에 참석하셨어요. 빠지는 날이 없었죠. 미사 후에는 항상 성당 청소를 도와주셨고요. 청소까지요? 네, 자원봉사였어요. 어머니는 할 일이 없어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성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셨죠. 신부님의 말에 삼남매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기도 시간에 항상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부님이 서랍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매달 10,000원씩 헌금하셨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매달 10,000원이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는 한 달에 겨우 10만 원으로 살면서도 10,000원을 헌금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삼남매는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폐지를 주우며 번 돈도 손주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희 성당의 자랑이셨죠. 신부님의 말에 재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훌륭한 어머니를 자식들은 외면했다. 성당을 나온 삼남매는 한참을 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죄책감이 너무 컸다. 형, 우리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위한 추도 미사를 드리자. 그리고 성당의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하자.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미선도 동의했다. 삼남매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 신부님께 추도 미사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박정의 할머니를 위한 추도 미사가 열렸다. 삼남매와 그 가족들, 301호 할머니, 고물상 주인, 성당 신자들이 참석했다. 작은 성당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신부님은 강론에서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했다. 박정의 자매님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하느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삼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미사 후 재우는 신부님께 봉투를 전했다. 어머니 이름으로 1,000,000원 기부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신부님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받았다. 삼남매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추도 미사 이후 삼남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재우는 회사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지나갔을 거리들이 보였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힘들게 걷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부하 직원의 물음에 재우는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계속해.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 내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 효자잖아. 효자. 나는 5년간 어머니께 전화 한 통 안 했어.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바쁜 게 핑계가 되나? 하루에 5분이면 전화할 수 있는데. 재훈은 자책했다. 유진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미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무엇을 드셨을까 궁금했다.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셨을까? 아니면 그마저도 걸으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과장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후배의 제안에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혼자 먹을게. 미선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다. 메뉴판을 보다가 라면을 주문했다. 어머니가 드셨던 그 라면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이것으로 하루를 버텼다. 민재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어머니를 떠올렸다. 손님을 응대하다가도 물건을 정리하다가도 문득 어머니 얼굴이 스쳤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 손님이 오면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손, 조심스러운 말투, 모두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할머니, 천천히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민재는 어르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어머니께 못 해드린 것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라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삼남매는 다시 모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형, 나 요즘 잠을 못 자겠어. 민재가 먼저 고백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밤만 되면 엄마 생각이 나. 나도요. 꿈에서도 엄마가 나와요. 미선도 말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야 했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재훈의 말에 미선이 대답했다. 나는 엄마 생신이라도 챙겼어야 했어. 선물 하나, 케이크 하나. 나는 엄마 댁에 찾아갔어야 했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민재도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엄마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셨을까? 미선의 질문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편지에 다 써 있었잖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 갔어. 바쁘다는 핑계로. 민재가 주먹을 쥐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선이 물었다. 재훈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엄마 뜻을 이어가는 거야. 장학재단 잘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삼남매는 침묵했다.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며칠 후 재훈은 어머니 납골함을 찾았다. 혼자였다.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갔다. 엄마, 저 왔어요. 납골함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늦었죠? 이제 와서 찾아와 봤자 소용없죠. 엄마는 이미 떠나셨으니까.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폐지 주우며 사는 줄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편지 쓰신 거 봤어요. 118통이나. 근데 왜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면 제가 달려갔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편지를 받았어도 재훈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을 것이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 뜻 이어갈게요. 약속할게요. 재훈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뒤돌아보니 납골함이 작아 보였다. 어머니의 평생이 그 작은 공간에 담겨 있었다. 미선도 납골당을 찾았다. 재훈과는 다른 날이었다. 미선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 대신 장미꽃을 들고 갔다. 엄마, 미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부장 됐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엄마는 신문에서 제 소식 보셨죠? 편지에 쓰셨더라고요. 그때 전화 한 통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이제 매달 찾아올게요. 늦었지만요. 그래도 올게요. 민재도 납골당을 찾았다. 세 남매 중 가장 마지막이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스텔라를 들고 갔다. 엄마, 민재예요. 카스텔라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셨잖아요. 카스텔라를 납골함 앞에 놓았다. 엄마,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엄마가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힘드시다고. 민재는 주저앉았다.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삼남매는 각자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어느 날 재훈은 집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편지들, 사진들, 가계부. 하나하나 꺼내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나왔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이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재훈, 미선, 민재에게. 재훈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내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놀라지 마라. 엄마는 준비하고 있었단다. 먼저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 짐이 되고 말았구나. 장례 비용도 방 정리도 모두 너희 몫이 됐지.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단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예쁜 아이들 낳는 걸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2024년 12월 25일 엄마가 재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재훈아, 큰아들아,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어. 동생들 챙기고, 엄마 걱정하고, 고마웠다. 근데 재훈아,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힘들 때는 주변의 기대도 괜찮단다. 엄마가 남긴 돈, 너희가 잘 쓰길 바란다. 엄마는 그 돈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어. 사랑한다, 재훈아. 엄마가. 재훈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 세 번째 편지는 미선에게, 네 번째 편지는 민재에게 쓴 것이었다. 재훈은 미선과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편지를 남기셨어. 1시간 후, 삼남매는 재훈의 집 거실에 모였다. 재훈은 편지를 나눠줬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미선아, 엄마의 딸아, 너는 항상 강했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엄마가 자랑스러웠단다. 근데 미선아, 가끔은 약해져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성공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단다. 사랑한다. 미선아. 엄마가. 미선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민재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다. 민재야, 막내 아들아. 너는 항상 밝았어. 웃음이 많고 긍정적이고 엄마가 힘들 때 내 웃음소리가 큰 힘이 됐단다. 근데 민재야, 혼자 소갈이하지 마라. 힘들면 형과 누나한테 얘기해. 엄마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단다. 사랑한다. 민재야. 엄마가. 민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삼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거실은 눈물바다가 됐다. 엄마가 이런 편지를 남기실 줄 몰랐어.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하셨어. 우린 엄마 걱정 한 번도 안 했는데. 형,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요. 민재가 자책했다. 하지만 재훈이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엄마 뜻대로 살자. 삼남매는 다짐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평생 간직하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며칠 후 삼남매는 어머니 편지를 액자에 넣었다. 각자 집에 걸어두기로 했다. 재우는 서재에, 미선은 침실에, 민재는 거실에 편지를 걸었다. 매일 편지를 보며 어머니를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삼남매는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안 만났지만 이제라도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로 했다. 형,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날까요? 민재가 제안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엄마 좋아하시던 식당에서 밥 먹자. 나도 갈게요. 우리 애들도 데려갈게요. 미선도 동의했다. 삼남매는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계획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라도 시작하기로 했다. 토요일,
삼남매와 그 가족들은 식당에 모였다. 총 11명. 어머니를 포함하면 12명이어야 했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할머니를 위해 건배. 재훈이 잔을 들었다. 모두가 따라 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이 외쳤다. 삼남매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식사 중 재훈이 입을 열었다. 엄마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했어. 20명. 진짜요? 어떤 학생들이에요? 미선이 물었다. 재훈은 서류를 꺼냈다.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야. 엄마처럼 폐지 줍는 부모 둔 아이도 있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민재가 말했다. 삼남매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성당에도 추가로 기부했어. 매달 100만 원씩. 우리도 동참할게요. 미선과 민재도 약속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손주들도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이 인사했다. 삼남매는 뒤에서 지켜봤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린 손주가 울먹였다. 삼남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사랑했다. 폐지를 주어 학원비를 보냈다. 하지만 손주들은 할머니를 잘 몰랐다. 애들아,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너희를 무척 사랑하셨단다. 미선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손주들이 약속했다. 삼남매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기로. 6개월이 흘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났다. 삼남매의 삶은 달라졌다. 예전처럼 바쁘게 살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재우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족과 보냈다. 회식도 거절하고 야근도 줄였다. 아내와 아이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내 유진이 물었다. 재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애들이 주인공이야. 아이들은 좋아하며 외쳤다. 아빠, 치킨. 좋아, 치킨 먹자. 재우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다. 자신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미선은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했다. 가족과 함께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왔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미선이 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너 같은 젊은이가 찾아와 주니. 미선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도 외로웠을 것이다. 자식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할머니, 제가 매달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미선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기로 했다. 민재는 가게 앞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매주 토요일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민재가 밥을 떠주며 말했다. 한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네. 요즘 같은 젊은이가 어디 있어. 민재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도 이렇게 밥을 얻어먹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매주 열 거예요. 민재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어느 토요일 삼남매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던 길을 걸었다. 엄마가 이 길을 매일 걸으셨대. 재훈이 말했다. 301호 할머니가 알려준 길이었다. 삼남매는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가 손수레를 끌며 지나갔을 골목, 폐지를 주었을 상가, 쉬었을 공원.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선이 중얼거렸다. 민재가 대답했다. 많이 힘드셨겠지. 근데 우리 생각하면 견디셨을 거야. 삼남매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물상에 도착했다. 아, 또 오셨네요. 고물상 주인이 반갑게 맞았다. 삼남매는 인사를 나눴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폐지. 혹시 기억나세요? 재훈이 물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펼쳤다. 있죠. 3월 28일, 18kg, 18,000원 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 다음부턴 안 오셨어요. 혹시 편찮으신가 했는데 돌아가셨다니.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삼남매도 침묵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번 18,000원은 어디 쓰셨을까? 민재가 물었다. 재훈이 통장을 확인했다. 3월 30일에 손주 학원비로 3만 원씩 송금하셨어. 자기 돈 넣어서 마지막까지.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죽기 이틀 전까지도 손주들을 생각했다. 삼남매는 고물상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다. 형, 우리 여기에 뭔가 남기면 어떨까요? 민재가 제안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 며칠 후 고물상 앞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구 박정의 할머니를 기억하며 폐지를 주우며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표지판 아래에는 작은 화단이 만들어졌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이 심어졌다. 고물상 주인은 감동했다. 박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삼남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해 가을, 박정의 장학재단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20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삼남매는 단상에 올라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 어머니 박정혜 할머니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재훈이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손주를 위해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으셨죠.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머니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비를 대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미선이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다. 삼남매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수여식 후 한 학생이 삼남매에게 다가왔다. 저희 어머니도 폐지 주어요. 할머니랑 비슷하세요. 여고생의 말에 삼남매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어머니 건강하시니? 네, 근데 힘들어하세요. 제 학비 때문에. 걱정 마. 이제 장학금 받으면 어머니 부담 줄어들 거야. 재훈이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학생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도 감사드려요. 삼남매는 학생을 안아주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 밤 삼남매는 납골당을 찾았다. 엄마, 첫 장학금 줬어요. 20명. 모두 엄마처럼 힘든 집 아이들이에요. 재훈이 말했다. 미선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엄마 뜻대로 살고 있어요. 민재도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삼남매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듯. 엄마, 우리 약속할게요. 엄마 이름으로 매년 장학금 줄게요. 평생. 재훈의 약속에 미선과 민재도 함께했다. 우리도 약속해요. 엄마 뜻 이어갈게요. 삼남매는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재훈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 중 하나가 엄마일까?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엄마는 항상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살아야겠네.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민재의 말에 삼남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한 1억 원은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평생, 헌신, 희생이었다. 삼남매는 그것을 잊지 않기로 했다. 평생 기억하고 평생 실천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